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어왔던 젖산 역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러너로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개인적으로는 아는 척하기도 좋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언제나처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젖산 역치 가보시죠. 젖산, 락틱 엑시드는 젖당이나 포도당의 발효로 생기는 물질인데요. 다들 먹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김치나 요구르트가 대표적인 젖산 함유 식품이거든요. 상큼한 신맛을 내죠. 한 가지 더, 근육이 어느 이상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글리코겐이라는 당이 저장된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분해 과정, 당을 분해한다고 해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의 대사 산물로도 이 젖산이 발생을 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역치, threshold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치만 참다 어느 선 이상에서는 저도 화를 내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를 내게 되는 그 순간의 선, 그게 바로 저의 화역치가 될 겁니다. 역치라는 개념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선을 넘어가는 그 시점을 말하거든요. 달리기를 예로 들면요, 페이스를 점점 올리든 경사를 점점 올리든 강도를 높여가면 몸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나 더 이상 못해 퍼질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근육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는 그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근육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산소를 더 빠르게 근육으로 보내주게 되죠. 근육은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받는 산소와 쓰는 산소, 산소의 공급과 소비가 딱 맞으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공급이 소비보다 많다면 아주 여유롭겠죠. 그런데 운동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산소의 공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오게 되고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얘기만 듣는데도 몸이 막 힘든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바로 움직일 수가 없고 마비가 오느냐? 우리의 신비한 몸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효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기가 막히죠. 이걸 무산소성 대사라고 부르고 이때 하게 되는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글리코겐이 분해되는 해당 과정이 이 무산소 운동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대사 물질인 젖산이 축적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젖산이 축적되면서 젖산의 농도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 유산소 운동이 무산소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그 선을 젖산 역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힘들죠. 근육이 막 타들어가는 그 느낌, 보통 이제 헬스인들은 그 타들어가는 그 느낌을 즐기는 상태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순간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운동하고 하루나 이틀쯤 지나서, 겪어본 분들은 확실히 아시겠지만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라고 하는 돔스가 찾아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경험상 중량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빡세게 하고 나면 돔스님이 찾아오시는데 특히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작살나죠. 끙끙거리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무산소 운동의 대사 물질인 젖산이 쌓여감과 동시에 근육의 피로, 돔스 이런 것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거 젖산이 늘어나면 근육통도 많이 생기는구나. 젖산은 대사물질, 노폐물이면서 근육에 피로를 주는 피로물질이겠구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왔던 겁니다. 약 50년 동안을요. 2019년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에서 젖산 역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던 젖산에 대한 개념은 모조리 틀렸다. 우리는 젖산을 50년간 오독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의 부산물로서 몸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이고, 그래서 젖산의 축적은 나쁜 거고 최대한 빨리 젖산을 몸에서 없애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젖산은 근육의 피로, 근육통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몸의 회복을 돕고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이 정도면 누명을 써도 너무 단단히 썼는데
더 문제는 누명이 밝혀지고 50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출소를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젖산이 사람은 아니니까요. 무튼 새로 알게 된 젖산의 역할은 주요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혈당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는 물질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젖산은 무산소성 대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평소에도 어느 정도 항상 유지되고 있다가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어느 역치 이상으로 높아지게 될 때 그때 증가하게 된다가 더 적합한 말이 되는 겁니다. 암이나 폐혈증, 간염 등의 시스테믹하게 몸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이럴 때도 젖산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죠. 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생리학적으로는 이거를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 유지를 위한 보상작용, 컴펜세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젖산 역치라는 것은 우리 몸이 어느 이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보통은 운동이 어느 선 이상으로 빡세졌을 때 근육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더 만들어내고 스트레스를 막아주기 위한 작용으로 젖산을 확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젖산 역치 이퀄 무산소성 역치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산소성 역치는 무산소성 대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젖산 역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강도 운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물론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힘들어지니까 수치 자체는 비슷하겠지만 실제 그 의미 자체는 살짝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젖산 때문이 아니면 근육통, 돔스는 왜 생기는 거야? 사실 이 부분도 아직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육을 어느 강도 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육의 경련과 미세 손상, 결합 조직 손상, 그리고 염증 반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질들의 축적,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발생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500 페이스로 3km를 뛰었습니다. 나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친구는 이 상태로 10km까지는 거뜬히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저보다 젖산 역치가 높은 거죠. 젖산 역치가 높다는 것은 같은 강도로 운동했을 때 덜 힘들다는 뜻입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 처음 뛰었을 때 생각나시나요? 30분을 연속으로 달리기만도 벅찼었죠. 제가요. 그런데 지금은 천천히만 뛴다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젖산 역치가 높아진 거죠. 젖산 역치 수준이라는 것은 실제로 러닝 피트니스, 특히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표이고 주력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예측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산 역치를 측정해서 알고 있는 것이 현재 자기의 수준, 훈련 강도 설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겠죠. 젖산 역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피검사겠죠.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서 혈액 안에 젖산 농도를 측정해서 그 농도가 급증하는 순간이 정확한 젖산 역치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보니 똑똑하신 분들이 대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젖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호기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함께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피검사 말고 가스 분석을 통해서도 젖산 역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는 호흡이 빨라지는 시점, 환기 역치를 가지고도 젖산 역치를 추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VO2max 측정과 마찬가지로 가스 분석 운동 유발 검사를 시행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젖산 역치의 절대 수치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운동선수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 번 측정을 해도 그때그때 몸 안의 수분량, 피를 뽑은 혈관의 위치, 외부 온도나 습도, 측정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한 선수의 젖산 역치를 14가지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동그라미가 그 수치들이거든요. 결국 젖산 역치가 딱 몇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인 입장에서 검사하기도 어려운데 잘 됐죠.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가 젖산 역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면 10km 개인 최고 기록 다들 가지고 계시죠? 내 최고 기록이 50분이다. 그러면 내 젖산 역치 페이스는 500 페이스 정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보통 30분에서 1시간 내로 내가 꾸준히 낼 수 있는 최대 페이스를 젖산 역치 페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운동 자각도,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로 평가하는 겁니다. RPE를 이용한 젖산 역치 추정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RPE 4에서 5 정도 수준이 내 젖산 역치 페이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쭉 달릴 수 있는 느낌이지만 약간 힘이 드는, 부담이 없지 않은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장거리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풀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라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젖산 역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젖산 역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빠르게 뛰면서도 안 힘들게 오래 뛰기 위해서 젖산 역치 트레이닝, Lactate Threshold Training, LTT라는 것을 하게 되죠. 젖산 역치 트레이닝, LTT의 주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러닝 마일리지를 꾸준히 쌓아가면서 러닝의 양, 볼륨을 조금씩 늘려가시라는 겁니다. 러닝의 강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편안한 러닝으로 그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이 젖산을 일정 수준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 캐퍼시티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록을 세우는 게 아니다 보니 당장 눈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템포런을 섞어주는 겁니다. 반드시 젖산 역치 수준의 페이스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데미지가 많이 쌓여서 꾸준한 러닝을 방해하거나 부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젖산 역치 수준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본인의 플랜과 스케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젖산 역치 수준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편안한 페이스로 4-50분 정도, 조금 더 짧게 달려야 한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페이스로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LT 인터벌 트레이닝인데요. 젖산 역치 페이스로 2km, 조깅 페이스로 2-3분, 이런 식으로 3-4회 정도 반복해주는 훈련입니다. 거리나 페이스, 휴식 시간은 얼마든지 본인이 소화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젖산이 축적이 됐다가 조깅 페이스에서 충분히 소모를 해주고, 그거를 이제 반복함으로써 몸이 적응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고, 이런 훈련이 조금 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VO2 max가 좋아지게 하려면 무조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거나, 젖산 역치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꼭 젖산 역치 지속주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한 과목만 파는 날도 있고, 1시간마다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할 수도 있죠. 1시간 하고 10분 쉴 수도 있고, 30분 하고 5분 쉴 수도 있습니다. 10시간을 편안하고 여유있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놀고 3시간을 빡 집중해서 공부할 수도 있죠. 어떤 공부 방법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그날 다르기도 하고요. 달리기도 그런 면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 방식의 훈련으로 러닝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또 좀 재미있게 러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 훈련만이 베스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자기한테 좀 더 잘 맞는 훈련은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조깅이요. 오늘은 젖산의 누명을 벗기고 젖산 역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꾸준히 달리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러닝을 쉬어버리면 젖산 역치도 낮아지거든요. 부상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혹시 러닝을 쉬어야 한다면 자전거나 수영 같은 대체 운동을 통해서 젖산 역치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러비 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